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아침 먹고 땡 하고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땡 하고 들어도 좋고, 저녁 먹고 땡 하고 들어도 아주 좋은 정말 뭐 창문을 열어보니 모바일 부분에서 이렇게 봐도 아주 좋은 그런 방송이고요. 아, 제가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었는데 잘 그 일 마치고 복귀를 했고요. 정말 굉장히 제 업무 동안 잘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 앞서 한 가지 이게 알림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PPL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매체 특징을 하나 얘기하자면, 저희는 어느 정도 뷰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타트업에 타겟팅된, 아주 철저하게 타겟팅된 그런 미디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콘텐츠는 정말 스타트업에 다녀야지만 정말 너무나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광고 메시지 모두가 다 100%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help@outstanding.kr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저희가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혜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랜만에 제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동안 저희가 되게 기업 하나하나 파고들고 실적 잘 냈는지 보고 약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많이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좀 부정적인 얘기도 사실은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보시는 독자분들이 정보도 얻으셨겠지만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조금 가볍게, 조금 색다르게 국내 스타트업 씬을 대표하는 창업자 16분의 프로필을 좀 가볍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프로필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마련인데, 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요? 이분들이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몸무게, 키, 뭐 혈액형, MBTI 이런 건 없습니다만 생년이나 뭐 중요한 학력, 그리고 첫 창업은 언제 했는지, 그 첫 창업 이전에는 뭘 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재는 살짝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걸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준비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용식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창업자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창업자의 일대기만 들여다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기사로 한번 썼던 건데, 그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그 일대기만 들여다봤는데도 되게 근대 스타트업 씬의 큰 그림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스쇼 독자분들과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구나 다 창업을 꿈을 꾸기 마련인데, 근데 아무래도 가장 그 참조할 바로미터가 이미 성공한 창업자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은 뭐 저도 포함이지만 저희는 주로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한번 이번 기회는 좀 면접을 본다는 마음으로 시청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로 살펴볼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입니다. 범킴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시죠. 뉴클리어 범킴이죠. 정말 핵폭탄 같은, 업계 핵폭탄 같은. 근데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1978년 10월 7일 출생입니다. 그러면 40대 맞습니다. 중후반을 달리고 한창이죠. 있는. 가장 선호하는 창업자의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이제 학력은 무엇인가요? 학력은 일단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밟다가 중퇴. 요게 최종 학력입니다. 중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오히려 중퇴가 뭔가 더 있어 보인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가장 선호하는 창업자들의 학력이 뭐 스탠포드대 졸업이 아니라 스탠포드대 중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퇴가 주는 약간 어떤 분연이 떨치고 창업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 중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창업한 나이는 언제였나요? 범킴이 첫 번째로 창업한 게 하버드 재학 시절인 1998년에 이분이 잡지 커런트라는 잡지를 만들어서요. 요거를 2001년에 뉴스위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죠? 젊은 나이에 이미 엑시트를 겪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나이 때 뭘 했나 돌아보게 돼요. 저는 그때 군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후덜덜합니다. 그러면
쿠팡 네. 이전에 김범석 대표의 삶과 커리어 어땠나요? 네, 일단 김범석 창업자는 그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버지가 현대건설 해외 주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의 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짱짱한 하버드대를 어쨌든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잡지 커런트를 매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첫 직장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데요. BCG라고 하죠. 예, 여기가 이 본사가 하버드 그 졸업생 100명 중에서 딱 5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곳인데 이제 범킴 거기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명문대 출신을 위한 그 잡지 회사를 만들어요.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라고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서. 예, 그 이분이 미디어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언론인 선배님이시네요. 네, 선배님. 아스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아무튼 또 요거를 잘 매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매각 대금을 모으고 또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고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시드머니를 차근차근 모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창업은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분이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어떤 일을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소셜 커머스 기업인 그룹폰을 알게 된 거예요. 엄청 핫했죠 그때 예. 진짜. 예. 그래서 요거 벤치마킹해서 이머징 마켓에 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서 친분을 쌓은 윤선주 이사랑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동문인 고재우 부사장과 함께 자본금 30억 원을 가지고 30억. 쿠팡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본금이 30억 원이다. 요즘 보통 300만 원, 3천만 원을 하는데. 네, 그래서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요즘 근황은 좀 어떠한가요? 사실 쿠팡의 근황은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너무 많이 다뤘는데요. 얘기했지만, 예.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열차게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압살 중이지만 어쨌든 해외 진출 성공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어쨌든 2023년 들어서 어쨌든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흑자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신세계 거기 이커머스랑 골든크로스 만들었고 그리고 배달앱 시장에서도 굉장히 가열차게 다시 달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상황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범킴 의장님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밖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그 사실 2022년부터 대만에서 로켓 배송이랑 뭐 직구 사업을 했는데 범킴이 직접 말씀하시기로는 초기 쿠팡 한국에서 했을 때 어떤 비슷한 사인을 봤다. 필요하면 더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만 쪽에 힘을 주면서 계속 해외 사업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뭐 미국에서도 하루 만에 이렇게 배송받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올 수도 있죠. 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네. 이력서를 한번 보니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커리어를 쌓아 올린 절대 쿠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너무나도 모범적인 이력서인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쿠팡의 성장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김범석 대표님 같은 경우 정말 준비된 CEO 같았어요. 왜요? 그냥 일단은 다른 벤처 기업들이 좀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닐 때 항상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악수를 하더라도 힘에 꽉 쥐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매너를 딱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 힘을 꽉 주는 게 비즈니스 매너예요? 뭔가 좀 뭐랄까 그 필터링이 됐다 뭔가 이제 배웠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게 막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살짝 힘을 주는 건데 살짝 주셨구나. 예, 근데 뭐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인상적이었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정말 뭐 스타트업 씬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계를 봐서도 10년간 나온 기업가 중에서 최고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러워요. 용승님은 직접 악수를 했잖아요. 범킴님이랑. 쿠팡 직원 중에도 범킴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수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용승님은 악수까지 했으니까 좀 부럽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박제할까요? 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업자 누구인가요? 네이버의 이혜진 창업자입니다. 먼저 그러면 생년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967년 6월 22일 출생입니다. 50대 뭐 후반이라고 보면 되게 되겠네요. 동안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활력이 좀 느껴지고 조용한 활력이랄까? 맞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어서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상문
한양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자계산기공학학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에서 전산학을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시고 엄청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러면 맞아요. 첫 창업 나이는 언제였나요? 이분이 1999년에 네이버에 전신 창업했는데요. 요때 나이가 32살. 이게 SDS 사내 벤처 프로젝트 공모에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뭐 지금 나이로 치면 한 3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젊으면서도 그렇게 젊지만은 않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그렇죠. 경험이 있는 그런 나이에 하셨습니다. 나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네이버 창업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분이 삼성 SDS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입사 동기가 후덜덜이더라고요. 김범수 창업자. 그렇죠. 예, 그리고 남궁은 전 카카오 대표도 삼성 SDS에서 만났더라고요. 삼성 SDS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때 네이버 전신인 네이버컴을 설립해서 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세운 한게임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NHN을 출범을 시켰죠. 이 당시에 지식인 서비스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네이버가 포털업계 1위를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게임이 NHN 엔터테인먼트로 분사해 나간 다음에 회사 이름을 지금의 네이버로 변경을 했죠. 이후에 이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으시다가 그 다음에는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직함을 바꾸셨죠. 근데 좀 지분이 그렇게 네. 높지 않기로 약간 이게 유명하죠. 예, 이게 굉장히 멋있는데 사실 이분은 지분율이 2022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3.73%밖에 안 되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의 전신이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지분 30%를 주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창업팀 멤버도 8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파이가 작아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적은 지분으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멋있다. 신뢰 자본인 거죠. 사실 네. 진짜 자본이 아닌 신뢰 자본. 신뢰 자본.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창업자 근황은 어떠한가요? 사실 운둔의 창업자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예전에 많이 썼었죠. 한때 이해진 창업자가 힘들었던 시절에 언론에서 은둔의 창업자란 말을 하긴 했는데 원래 그렇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일단 네이버 상황을 보면은 사실 네이버의 상황이 현재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커머스에서도 원래 쿠팡하고 비등하게 싸우는 느낌이 있었는데 2022년 말 2023년 초기에 약간 헤게모니가 그렇죠. 약간 뺏긴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또 글로벌 사업에서 사실 두각을 드러내던 게 그것 중에 하나 웹툰 비즈니스였는데 웹툰 시장 자체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약간 주춤하다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네이버는 사실 산전수전 겪은 굉장히 기민한 그렇죠.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다 예측을 하고 2020년부터 굉장히 해외 커머스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2022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포시마크 인수하는데 거의 2조에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에 맞춰서 M&A 강점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이제 경영진을 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보고 네이버 뭐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이후로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를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진 창업자를 가리켜 좀 뭐랄까 인터넷 경영의 신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신이요? 예. 왜죠? 근데 사실 일본에선 이런 게 많거든요. 네. 뭐 3대 뭐 이런 게 많은 뭐 네. 경영의 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뭐 그분들을 뭐 혼다이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교세라 네. 그룹의 창업자라든지 뭐 이런 걸 가리켜 그렇게 리스펙트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분이다. 정말 네이버를 오랜 기간 1등 네. 기업으로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창업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선발 투수형 창업자. 두 번째는 중간 투수형 창업자. 세 번째는 마무리 투수형 창업자인데 어느 쪽이죠? 근데 이해진 창업자는 셋 다 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선발도 했지만 마무리까지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풀스택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뭐 리스펙트 받아 마땅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방금도 살짝 거론했던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입니다. 뭐 이분 정말 뭐
엄청 대단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먼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1966년 3월 8일 출생입니다. 그 이혜진 창업자랑 뭐 거의 뭐 나이가 동년배죠. 예, 네, 동년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의 학력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건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산업공학과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산업공학 석사로 갔습니다. 이분도 정말 뭐 엘리트. 정말 이혜진 창업자 못지않게 예. 공부를 잘하신 그런 분이네요. 그러면 첫 창업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거 되게 재밌었는데 1998년 6월에 전 카카오 대표이셨던 남궁은 씨랑 같이 한양대학교 앞에 미션 넘버원이라는 엄청 큰 PC방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이게 법인명도 있었어요. 미션 엔터테인먼트라고. 전국 최대 규모의 PC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한 게임을 창업을 하셨죠. 근데 그때 정말 PC방들이 돈 진짜 잘 벌었어요. PC방 많이 가셨나요? 많이 갔죠. 그때 뭐 제 동년배는 다 많이 갔을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도 더 비쌌거든요. 2,000원 이랬어요, 시간당. 비싸네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됐을 시기라서 굉장히 네. 사업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멋있습니다. 싶은데요. 그러면 카카오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했었나요? 제가 방금 어쨌든 PC방 운영해가지고 돈 모아서 한 게임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네이버컴이랑 합병을 해서 NHN을 창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 지사를 좀 돌다가 뜻이 맞지 않아서 결국 회사를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떠나셨죠, 호련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아이폰을 보고 이제 모바일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그게 바로 2010년. 소름 돋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가 굉장히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어쨌든 키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당시 2위 포털 회사였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해서 다음 카카오의 최대 주주와 이사회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회사 이름을 카카오로 바꿨죠. 그 이후로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카카오의 전설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요즘 근황은 좀 어떤가요? 너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한 줄로 정리하면 국민 귀염둥이에서 갑자기 미운 털로 박힌 라이언이라는 느낌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에서 약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심심하면 카카오를 때리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제 카카오의 위기론에 너무 계속 연의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근데 사실 2022년 실적만 봐도 주춤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역성장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자회사들 13곳 중에서 7개 회사가 적자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뭐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랄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장애도 있었고 또 뭐 골목 상권 침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주가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살을 앓았는데 여기다가 또 경영진도 되게 자주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대중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뭔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조금 충분한 모습들이 한동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근데 혹시 용식님 2022년에 국정감사 보셨나요? 못 봤어요. 직접 보진 않거니 뉴스로만 봤습니다. 그때 이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께서 이렇게 출석을 하셨는데 이제 저 기사를 쓰려고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안 됐더라고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거기에 되게 많은 증인들 있잖아요. 약간 나는 한 놈만 패라는 느낌으로 이거 무슨 말인데 김범수 장관 너무 이렇게 몰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응원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네. 뭐 김범수 창업자는 저는 제2의 경영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혜진 창업자 비견될 만한 정말 그럼요. 실제 둘이 라이벌 네. 좀 구도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뭐 뭐랄까 여러 가지 뭐 숙제가 있지만 근데 정말 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중간중간 기회가 있었을 때 그걸 탁 잡고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과를 확대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 또 하나의 기회가 올 거고 이걸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다음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개인적인 저의 요즘 최애 창업자인데요.
그렇군요. 바로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의 방시혁 창업자입니다. 네. 그러면 생년월일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1972년 8월 9일 출생입니다. 뭐 50 전후라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학력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요, 경기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교 미학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정통으로 가장 좋으신 분이네요. 경기고에 서울대 아니. 맞습니다. 정말 이게 음악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나게 공부에 재능이 있는 그렇습니다. 분이시네요. 그러면 첫 창업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2005년 2월에 본인의 사업체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죠, 설립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일찍 그렇게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빅히트를. 그러면 하이브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다닐 때부터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JYP 엔터에서 프로듀서하고 수석 작곡가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2010년에 방탄소년단을 데뷔시켰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었죠. 예,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었죠. 2020년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랑 이사회 의장 자리에 올랐고요. 2021년에 회사 이름을 지금의 하이브로 바꿨고 그 이후로는 이사회 의장직만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와의 사소한 예. 인연인데요. 당연히 방시혁 창업자는 저를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작은 회사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소속 가수가 딱 한 팀이었나? 에이트라고 심장이 없어라는 노래를 불렀던 혼성 그룹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몰라요. 예.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굉장히 실력파 그룹이었는데 그때 방시혁 창업자께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카페에 굉장히 단골로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뭘 드시던가요? 예. 그 얼음 갈린 달달한 음료를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매너가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실 줄 알면 제가 서비스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예. 못내 아쉽다는 말씀. 훈훈한 미담이네요. 그러면 요즘 이분 근황은 좀 어떤가요? 한마디로 하이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기획사를 넘어서 거의 비욘드 케이팝 엔터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한때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 방탄소년단 없으면 하이브 빼기 방탄소년단 0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었고요. 그 방탄소년단이 팀 활동을 멈췄는데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 뉴진스도 너무 잘 되고 르세라핌도 너무 잘 되고 여기서 잠깐 딴 얘기 하자면 어제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뉴진스의 새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일을 하다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본 거예요. 근데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에 양조위 배우 아시죠? 양조위 배우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게 K-팝의 위상을 알려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하이브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 이전 하이브 다뤘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내에는 이제 하이브의 적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리스크도 사실 국내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하이브를 흔들 수 있는 것은 K-팝 시장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방시혁 창업자를 보면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넘사벽이랄까. 맞아요.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음악도 너무 잘하시고.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공부랑 네. 음악보다도 경영을 더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정말 부럽네요. 하늘이 내린 분이시다. 이런 분에게는 감히 맞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한동안 이제 뭐 어쨌든 얼마나 방탄소년단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좀 굉장히 살이 좀 많이 찌셨는데 최근에는 그 어렵다는 다이어트까지 아주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넘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다음 창업자는 누군가요? 방시혁 창업자가 굉장히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 넷마블의 방준혁 창업자인데요. 이 두 분은 친척이죠. 이분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1968년 12월 23일 출생입니다. 뭐 1세대 벤처 창업자들이랑 좀 비슷한 맞습니다. 나이거든요. 예. 그러면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셨어요. 드디어 흑수저에 예, 그 여태까지는 가서 뭐야 스타트업 창업자로 그렇죠. 성공하려면 저렇게 똑똑해야 그들만의 되고 세계 뭐 이런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분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언제 처음 창업을 했나요? 이분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인터넷 영화 사업을 하셨는데요. 30살의 나이에 그걸 하셨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되게 지금만 생각해도 혁신적인 모델인데 맞습니다. 그때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쉽지 않았겠다 예.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한 실패를 겪으셨다라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넷마블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래 중소기업을 취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를 중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걸로 사업을 했는데 인터넷 영화 사업도 안 되고 뭐 위성 사업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다 안 됐대요. 그래도 어찌 또 자본금 1억 원을 모아 넷마블을 창업했는데 그게 2000년입니다. 그리고 그 넷마블의 신화는 뭐 너무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넷마블을 CJ ENM에 매각하면서 CJ ENM의 게임 사업 부문인 CJ 인터넷의 사장을 지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게임 업계를 떠나셨었죠. 그런데 CJ ENM에서 게임 사업이 부진해지니까 도와주세요 미스터방 이래가지고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게임 사업 부문을 자회사인 CJ 게임즈 이렇게 통합할 때 중국 텐센트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요. 요 과정에서 이 방준영 창업자가 CJ 게임즈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 방씨 집안이 뭐가 있나? 왜 이렇게 다들 남다르지? 피가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뭐 우연의 일치겠죠.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예. 근데 이제 넷마블 실적은 사실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정혜민 기자님이 와서 게임 산업 얘기할 때 넷마블이 약간 조금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했는데 코웨이는 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산전수전 겪은 창업자이기 때문에 뭐 잠깐 뭐 게임 업계 안 좋고 뭐 잠깐 답보세라 할지라도 또 새롭게 잘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성공을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솔루션을 만들지 않을까 기대해볼 하다라는 화이팅!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창업자 6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NC소프트의 김택진 창업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분들이랑 다 동년배인데요. 1967년 3월 14일 출생입니다. 화이트데이에 태어나셨네요. 너 낭만적인데.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또 엘리트입니다.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다니셨고요.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따셨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다가 중퇴하셨습니다. 이분도 힙하시네. 네, 중퇴를 해야 힙한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언제 처음 창업을 했나요? 네, 이분이 처음 창업한 나이는 23살, 그러니까 1990년에 한가가 컴퓨터를 공동 창업하셨더라고요. 초기 멤버 혹은 맞습니다. 공동 창업자였나 보네요. 그래서 그거를 첫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전 경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레아 한글 개발에 참여를 하셨고요. 한메소프트라는 회사를 세워서 도스용 한메 타자 교사를 만든 분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석 500에 비교합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엄청 많이 했죠. 네, 이후 현대전자에서 일하시다가요. 동료 16분과 함께 자본금 1억 원으로 NC소프트를 설립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을 쭉 잘해 오셨죠. 근데 엔터 쪽으로 살짝 발을 뻗으셨었어요.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아이돌 팬덤 플랫폼 만들었어요. 뭐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근데 요거는 2023년 1월에 SM한테 파셨더라고요. 전 잘한 선택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요즘 근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NC소프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주주이시죠? 주주입니다. 네, 일단 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 경신을 했고요. 2023년 여름에 이제 새로운 게임 내는데요.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성공을 할지 말지 모두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성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NC소프트는 정말 지금까지 게임을 안 될 것 같아서 안 내놓은 적은 있어도 내놓으면 성공을 다 시켰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해요. 이런 기업이 없는데
그리고 뭐 김택진 NC소프트 창업자는 뭐 앞서 이혜진 창업자가 뭐 인터넷의 신이라면 네. 이분은 정말 전 게임의 신이라고 게임의 생각을 신. 합니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기대해볼 만하다. 뭐 업계가 정말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또 한 번 그 홈런 쳐주시길 그렇게 보여주세요. 기원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7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창업자입니다. 드디어 2세대 창업자가 예. 나왔네요. 예. 제가 골고루 섞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네. 1세대만 살아왔는데 이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대도 굉장히 세대를 넘습니다. 1976년 10월 10일 출생하셨습니다. 40대 뭐 후반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 어. 서울예대 가셔서 실내 디자인과 전공하셨고요. 그다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다니면서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시각 디자인학 석사를 따셨습니다. 와,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네, 있는, 맞습니다. 예. 이분의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언제 처음 창업을 했나요? 이분이 32살에 2008년인데요. 수제 가구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디자이너의 맞아요. 그런 감성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살짝 학력 말씀드렸다시피 좀 막 엄청 좋은 스펙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네. 실업계에 다녀서 굉장히 잘 되신 분들도 많지만 또 안 되신 분들도 있긴 하니까요. 저 엘리트 학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미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공고를 이제 갔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었대요.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무단결근과 가출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막바지에 미술학원에 다녀서 서울예대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입학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대학 졸업 후에도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이제 이모션, 네오위즈, NHN에서 웹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제 사업, 그 수제 가구 그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실패를 하셨고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돈 버는 건 다른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다음에 친형이 개발자예요. 그래서 친형이랑 같이 2010년에 배달의 민족을 창업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분 요즘 근황이 좀 어떤가요? 얼마 전에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그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에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배달의 민족을 매각하셨잖아요. 그런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남아 있다가 진짜로 회사를 떠나셨다고 이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났었죠. 뭐 그 이전에는 뭐 우아 DH 아시아 의장으로 이제 배민의 글로벌 사업을 굉장히 좀 하다가 이제 진짜로 회사를 떠난 건데 그럼 이제 전 직원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메일을 보내고 이제 굉장히 많이 기사가 떴었죠. 그래서 이분이 뭐 디자인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아직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거랑 별개로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딜리버리 히어로가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김봉진 의장의 재산 규모도 그에 맞추어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매각했을 때 지분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아무런 의미가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넘사벽에 엄청난 자산가인데 뭐 이거는 굉장히 정말 제3자가 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김봉진 창업자를 보면 정말 예술의 삶인 것 같아요. 예술가의 삶. 그러니까 뭐 예.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경험은 무의미하지 않다. 정말 낙심한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토대로 큰 성과를 냈다면 그건 굉장히 진귀한 경험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우여곡절 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다 자산이 됐고 결국은 정말 뭐 사람을 보는 통찰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 뭐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런 뭐랄까 디자이너 감성이랄까 이런 걸 유지하면서 회사도 크게 성공시켰지만 뭐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딜리버리 히어로를 하면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을 떠난 걸 봤을 때 정말 인생도 예술이다라는 좀 신선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의하는 바고요. 그러면 이어서 8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야놀자의 이수진 창업자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생년월일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1978년 2월 출생입니다. 그러면 40대 초중반. 그렇습니다. 이라고 볼 수가 있군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안성 두원공업고등학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천안
한 공업전문대에서 금융과에 근데 이 대학교는 지금 현재 공주대학교 공과대학교 천안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분도 어떻게 보면 좀 흑수저 창업에 좀 가깝다.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첫 창업은 언제였나요? 2005년에 야놀자를 설립했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만드셨네요. 네. 그러면 그 야놀자 이전 경력들 그리고 야놀자에 대한 뭐 그런 활동들 잠깐 뭐 소개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이분은 되나요? 사실 굉장히 본인 인터뷰에서도 스스로를 흑수저 출신이라고 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구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성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4살 때는 아버지를 여의셨고 친척이나 친구 집에 전전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글 공부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20대 초반에는 종잣돈 4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거를 주식 투자로 모두 날리셨대요. 그래서 무일푼이 돼서 숙식이 가능한 일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모텔 청소부였다고 합니다. 이제 모텔에서 청소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샐러드 배달 가게도 잠깐 차렸는데 이것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텔로 돌아갔죠. 그래서 4년 넘게 모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모텔 청소부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뭐 숙박업 개선점 이런 걸 정리하고 이제 뭐 이용객과 업소를 연결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음지에 머물러 있던 모텔을 젊은이들을 위한 노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야놀자의 기본 철학을 이때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즘 뭐 회사 분위기라든지 이분 근황 어떤가요? 일단 야놀자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원래 그 이전까지는 되게 중견기업 느낌이다가 그때 스타트업을 확 바꿔야 그렇죠.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견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고 IT업계 인재를 확보하면서 회사를 최지 개선을 싹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업의 성질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뭐 너무 잘 되고 있죠.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10조에 달하고 있고 손 선생님한테 투자도 받으시고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2021년까지 매년 평균 매출이 계속 성장을 했고요. 또 2022년에는 연결 매출 6,0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3% 성장하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인터파크를 인수해서 얻은 효과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플랫폼 매출 부문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또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야놀자에 투자한 벤처 투자 자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진 사장이 꼽은 모텔과 호텔은 다 잘 된다. 이미 야놀자 모바일화 하기 전부터 업계에서는 정말 뭐 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어떻게 이게 잘 뭐랄까 우왕좌왕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을 뭐 쌓고 그러시다가 딱 이게 운때에 맞아서 크게 된 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기만성형의 창업자였다. 정말 맞아요. 이렇게 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게 어쨌든 모텔 청소부 이란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약간 절망과 암흑의 시기였을 수 있는데 그때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때 얻은 경험으로 눈을 뜨고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MZ 세대 분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라떼 타임 뭐 쓴소리 이런 걸 하죠. 그 MZ 세대 분들이 이게 허드렛 일 아니면 이제 잡일 같은 거 하면 굉장히 기운 떨어지고 뭐 자존감 떨어지고 뭐 회사 가기 싫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해는 하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경험을 쌓고 기회를 찾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됐네요. 귀중한 라떼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9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토스의 이승건 창업자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좀 젊죠? 이분은 젊죠. 지금까지 나오면 가장 젊죠. 1982년 1월 30일 출생입니다. MZ 세대의 마청, 저희들의 마청이군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이시군요. 그러면 첫 창업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2011년에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때 나이가 바로 28살이었습니다. 거의 뭐 청년 창업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스 이전 경력을 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치과 대학을 나왔으니까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치과 의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가슴속에는 언제나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비바 리퍼블리카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8번 창업해서 8번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뭐 모바일
모바일 투표도 하고 그렇죠. 뭐 위치 기반 SNS 뭐 이런 거 했는데 싹 다 실패. 마지막으로 그 금융 혁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간편 송금 서비스를 탑재한 토스를 냈는데 요게 이제 전설의 시작이었죠. 그렇군요. 네. 요즘 이분의 뭐 근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 뭐 이분은 근황이 토스의 근황이니까 우리가 토스를 가리켜서 가장 많이 하는 수식어가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뭐 이의를 제기할 분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죠. 1,500명이 들어있는 아웃스탠딩 스타트업 그 독자들 창업 그 방에서도 항상 토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그렇죠. 많으시고 또 토스다가 이런 네. 유행어 같은 게 그래서 토스라고도 하고 또 토스 얘기야? 그래서 오늘도 토스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다 높은 관심도를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나 잘 성장을 해왔는데요. 사실 기업이 규모화를 이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장세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아주 작은 회사였을 때보다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있고 또 실익성도 증명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토스가 얼마 전에 이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원래 기업 가치 20조를 목표로 하고 돌았으나 10조 정도만 9조에서 10조 정도만 인정을 받고 이제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이랬죠.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승건 대표님은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혁신적인 창업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조직 문화도 그렇고 사업 모델도 그렇고 네. 성장 방법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다음부터 창업하는 분들은 좀 이승건 대표님에게 어느 정도 짐을 혹은 부채의 짐을 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그쵸.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길 희망해 봅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토스에서 책이 나와가지고 그 뭐 저자와의 만남이런데 이제 이승건님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웃스탠딩 기자 두 분도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책에다 사인 받으려고 하는데 아웃스탠딩 기자라고 하니까 저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희 좀 예, 그렇게 하셨다고. 예.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완전 응원하고 완전 선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날카로운 기사를 좀 쓰기도 했지만 좀 무디게 좀 해주세요. 팀장님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10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이분도 굉장히 핫한 창업자, 바로 무신사의 조만호 창업자입니다. 이분 나이도 좀 그 이승건 대표님이랑 좀 비슷하죠? 맞아요. 83년생입니다. 83년생이시군요. 예. 학력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단국대 패션 디자인학과 10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면서 다니느라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좀 창업을 좀 일찍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분이 2003년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무신사.com을 오픈했던 나이가 바로 20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신사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무신사와 관련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20살에 무신사.com을 열었다고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무신사의 모태 커뮤니티인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뭐 국내 패션 플랫폼 1위였어요. 대단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 때 무신사.com 설립하고 근데 이분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패션에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2021년에 어쨌든 무신사의 전문 경영인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입점한 그 브랜드의 디자이너들과 굉장히 실수 없이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실무를 직접 챙기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창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요즘 근황은 좀 어떠한가요? 사실 제가 지난번 무신사 특집 방송을 했었죠. 이제 국내 패션 시장에서 무신사는 거의 이제 완전한 탑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로 거론되던 패션 커머스들이 사실 좀 부진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 와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치고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인 솔드아웃이 좀 커다란 적자를 내서 의장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7월 20일에는 3조 원 기업 가치로 2,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1년 투자 받았을 때는 이제 역산하면은 기업 가치가 2조 300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1조 더 올려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다 쓸 것인가? 바로 해외 사업에 아무래도 자금을 좀
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분을 보면 그 일본의 유명 역사 그 소설인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생각이 나요. 왜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시나요? 이름은 알죠? 알죠. 이름 알죠. 그래서 예. 그 전국 시대에 한창 이렇게 그 영주들이 경쟁을 했을 때 묵묵히 이렇게 국력을 쌓은 다음에 이게 싹 쓸어서 결국 이제 일본을 통일한 네. 그런 군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난 10년 동안 스타트업 씬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적인 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창업자,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업 모델이 나왔습니까? 근데 무신사는 그냥 조용히 계속 새를 불렸죠. 계속 자기만의 성을 단디 이렇게 굳혔고요.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딱 존재감을 보였죠. 맞아요. 이제 우리도 스타트업 씬에 왔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다 BM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뭐랄까 거기에 있는 조직력 너무 압도적이라 가지고 그 존재감이 정말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스타트업 씬을 쓸어버리기 바로 직전이다. 그런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분이다. 그 설명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말 예. 부디 천하통일 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이어서 11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컬리의 김스라 창업자입니다. 계속 2세대 정말 뛰어난 네. 창업자들이 계속 나오네요. 이분은 생년월일이 비슷하죠? 1983년생이에요. 예. 조만호 대표님이랑 맞습니다. 동갑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도 엘리트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엘리트 여자 대학인 웰즐리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정말 웰즐리 대학교가 정말 엄청난 명문대라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첫 창업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2014년에 그 컬리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파머스를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분의 경력, 컬리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컬리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분이 졸업하고 나서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채권 분야 업무를 담당을 하셨대요. 그리고 입사 3년 차에 어렵다는 맥킨지앤컴퍼니에 또 입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 국영 투자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뭐 글로벌 컨설팅 회사로 유명한 뭐 베인앤컴퍼니 거기서도 일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근데 원래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자신의 특성과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창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뭐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파머스를 창업을 하셨고요. 여기서 살짝 여담을 하자면 제가 컬리에 관련된 기사를 예전 전에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컬리에서 프리랜서를 살짝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용식님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 기사를. 그때 제가 이제 김스라 창업자님은 우연히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회사가 그때는 작은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품을 다 일일이 먹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뭐랄까 대표로서 뭐 권위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소탈하게 정말 하나의 일원으로서 맛을 보고 되게 날카롭게 평가를 하고 그때 굉장히 너무 바쁘고 그런 때라서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너무 걸크러쉬로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의 예언이 적중했다. 컬리가 이렇게 잘 됐다라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근황 좀 어떤가요? 근데 컬리가 잘 된 건 맞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탈룰라급 반전인데 컬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상장을 거론할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쉽게 상장을 철회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 컬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 2022년도 초에 컬리가 기업 가치 4조 원을 인정받고 투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상장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에서 말하는 컬리의 기업 가치는 거의 뭐 1조 초반 혹은 1조 언더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종지부를 찍을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컬리가 2023년 5월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주요 사항 보고서를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 들어서 앵커 에쿼티로부터 약 1,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때 기업 가치를 역산을 하면 2조 7천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4조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뭐 시장에서 말하는 뭐 1조나 1조 언더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장이 아쉽게 철회됐지만 컬리는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뷰티컬리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하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런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나도 그쵸. 뭐랄까 다운시켜서 보는 것 저도 그렇게 같고요. 생각합니다. 퀄리가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한 몇 조 원이라고 봐도 충분히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예. 김수라 창업자 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능력도 능력인데 뭐 태도라든지 인성에 있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너무나도 큰 호평과 맞아요. 나쁜 얘기를 들은 적이 찬사를 없습니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균형적인 창업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컬리가 약간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죠. 지금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지금 약간 시장 상황이 바뀐 상황인데 저는 제2의 도약기를 정말 금방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걸크러쉬 정말 대단하고요. 좀 어떠나요? 약간 여성 창업자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그래도 되게 유의미한 일 아닌가요? 이런 건? 사실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여성 창업자들이 아직은 또 비율로만 따지면 아직은 조금 많진 않죠. 소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면모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창업자가 나와주는 것은 너무나 뿌듯하고 응원해 보내고 싶은 일이죠. 정말 뭐 저도 그 자체로 너무나도 그 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2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예, 갑자기 나이가 조금 더 튀는데요. 바로 다시 1세대로 가나요? 크래프톤 장병구 창업자입니다. 이분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1973년 4월 25일 출생입니다. 그럼 50대 한 50 정도니까 뭐 그 젊음과 그 노련함을 동시에 가진 맞아요. 나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대구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을 하셨고 굉장히 영재 수재 수재셨군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분의 첫 창업 나이는 좀 어떻게 되죠? 1997년도에 네오위즈 창업하셨는데 요때 나이가 24살이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입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 크래프톤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분이 한국과기대 전산학 석사도 취득하셨고 박사과정도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네오위즈를 창업을 했는데요. 공동 창업이었는데 이제 그때 간편 접속 프로그램 원클릭, 뭐 커뮤니티 세일클럽의 개발을 하셨는데 회사 커지면서 이제 조직의 주도권이 이제 공동 창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거 모색하던 중에 구글을 능가할 만한 검색 엔진을 만들자라는 포부로 첫눈이라는 그렇죠. 서비스를 만드셨습니다. 요거는 사실 서비스 내놓자마자 바로 네이버에 인수가 됐고요. 그때 장병구 창업자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블루홀 스튜디오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크래프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간을 많이 겪으셨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근데 이제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팍 터지면서 회사가 이제 그때부터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지금의 크래프톤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막 여쭤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창업자 누구예요? 하면 항상 첫 손에 꼽히는 분이고 사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물론 훌륭하신 창업자분들 많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캐릭터가 특이해서. 근데 장병구 창업자는 거의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모두 다 너무 존경스럽고 극호에 굉장히 가까운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근황 어떤가요? 일단 회사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상장 잘해서 현금도 많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인데요. 사실 실적 자체는 안정적인 상승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소 보합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2023년 3월에 크래프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장병구 크래프톤 의장을 다시 한번 사내 이사 연임을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여전히 이 창업자에 대한 굉장히 신뢰와 그런 거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뭐 인터넷의 신, 뭐 게임의 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무엇의 신이에요? 인터넷과 게임 둘 다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라서 물론 그 사이즈는 아직 이혜진 창업자나 김택진 창업자보다 덜 하지만 근데 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더 잘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게임 신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담 진짜 많아요. 미담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 제가 2년 전에 그 모 스타트업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그 공동 창업자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뭐 괜찮으세요라고 하니까 문자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장병규
의장님이 있는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어려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제가 투자한 돈은 정말 뭐 전혀 마음 쓰지 마시고 안 돌려줘도 된다 이건가요? 뭐 그렇죠. 또 창업하세요. 그럼 제가 또 투자할게요. 이런 문자를 보낸 걸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고 이분은 정말 그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벤처 생태계 자체를 진짜 뭐 격을 올리신 분인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창업했어요? 지금 쉬고 계십니다. 예. 그분도 화이팅.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또 다른 기회를 물색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화이팅 합니다. 정말 화이팅 하고요. 네. 그러면 13번째 창업자 누구인가요? 조금 이색적인 창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창업자입니다. 이분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죠? 팍 됩니다. 1957년 10월 23일 출생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군요. 그래도 네. 뭐 너무 대단하시죠? 그럼요. 뭐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하셨고요. 그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분은 언제 창업을 하셨죠? 그러면? 이분이 1999년에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소를 설립했는데요. 이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 좀 과정 그리고 예. 그 셀트리온 이전의 활동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첫 직장 생활 시작하는 데가 삼성전기예요. 그 다음에 한국생산성 본부로 자리를 옮겨서 대우자동차를 이렇게 컨설팅하다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눈에 톡 들어가지고 대우자동차의 기획재무 고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품질경영연구원 원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실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이분은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거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우자동차 출신 동료 10여 명과 함께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셀트리온을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완벽하게 잘 키워냈죠. 근데 이분이 가장 즐거운 취미가 해외 출장이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일을 사랑하는 정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근황 어떤가요? 이분이 경영에서 물러났었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그럼 나는 헬스케어 사업할래 이러면서 나설 정도로 굉장히 혈기왕성한 창업자였는데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나왔던 이유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나왔던 건데 2023년에 다시 회사의 어떤 재기를 위해서 복귀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서정진 회장님이야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그 제약 쪽이 그 화학에서 바이오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읽었고 맞습니다. 거기에 잘 타서 엄청난 기업을 이룬 대단한 성과를 내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14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위메프의 허민 창업자입니다. 이분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1976년생이시더라고요. 아직 뭐 충분히 젊습니다. 40대 초중반 맞습니다. 나이.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대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서울대 공과대학 응용화학과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버클리 음악대학. 그렇군요. 공부도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예. 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분은 언제 창업을 했죠? 이분이 2001년에 네오프를 창업하셨는데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대학생 시절에 창업하고 실패로 15억의 빚을 대학생 때 이미 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버렸지 뭐예요. 네. 그러면 이를 포함해서 이전 경력 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이 어쨌든 근데 이분이 비운동권 최초로 서울대 총학생회장 당선된 분이셨더라고요. 역사적인 예. 경력 갖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회사 네오프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도 지지부진하다가 던전 앤 파이터의 데이트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넥슨의 회사를 매각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뭘 작곡을 전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버클리 음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호련히 다시 귀국을 해서 벤처 지주사인 원더홀딩스를 설립을 하고요. 여러 IT 기업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위메프도 있었고요. 초기 2, 3년간 위메프 경영에 참여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박은상 대표한테 이제 넘겼죠. 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뭐 얘기거리가 많아요. 국내 최초로 독립야구단인 고양 원더스를 창단을 해서 구단주를 맡으시고 또 뭐 이전에 용식님 방송에서도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미국 독립야구단에 입단하셔가지고 투수로도 활동을 하셨던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푸문화?
스러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요즘 근황은 그러면 어떤가요? 근데 이분도 일단은 위메프 얘기를 하면은 위메프 초기 경영에 참여하다가 나가셔가지고 뭐 위메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위메프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Q10에 인수가 됐죠. 그리고 Q10의 인수가 뭐 위메프의 활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메프는 지금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허민님의 개인적인 근황 제가 들은 건 없는데 혹시 용진 들은 거 있으신가요? 뭐 얼핏 들은 거는 네. 뭐 얼마 전에 위메프 외에 원더 피플이라는 게임사도 운영하고 네네. 있었는데 그걸 폐업을 했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움 속에 이렇게 창업을 하셨고 그러다가 정말 엄청난 성공을 맛보셨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시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정말 그 허민 창업자도 좀 마상을 지금 충분히 입지 않았나, 많이 입지 않았나 그런 좀 우려가 드는데요. 근데 워낙 뭐 스마트하고 정말 뛰어난 분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의 시간이 끝나면 엄청난 걸 또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분은 정말 뭐 스타트업 신의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캐릭터도 그렇고 삶의 궤적도 그렇고 좀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그쵸, 분이기 그쵸. 때문에 특이해요.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예. 정말 잠깐 좀 뭐 마음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거 하나 꼭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15번째 창업자 누구인가요? 예, 이재용 창업자인데요. 다음을 창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카의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죠. 뭐 스타트업 씬에서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분의 생년월일은 뭐 이혜진 창업자나 아니면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죠. 예. 1968년 10월 22일 출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명동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전산학으로 석사를 따셨고 그다음에 파리 제6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유학파. 아, 예. 그렇군요. 이분은 언제 처음 창업을 했나요? 이분은 1995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했는데요. 이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전 경력 그리고 다음 때 활동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을 하시고 12년 동안 열심히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시다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벤처 후진 약공성을 목적으로 한 벤처 캐피탈 소풍을 설립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소카에 원래 초기 투자를 하셨는데 이후에 소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셔서 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소카 인수된 이제 창업자인 박재욱 씨한테 대표 자리를 넘겼죠. 네네. 좀 이분의 근황은 좀 어떠한가요? 일단 소카 얘기 먼저 할까요? 소카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매출이 3천억 원대로 올랐고요. 처음으로 흑자 전환도 성공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용님은 소카를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 씬의 큰 멘토로서 굉장히 SNS 등등을 통하여 활발히 의견을 내고 계시죠. 지혜의 셈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벤처캐피탈 소풍의 설립자로 또 대한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언룩소의 그렇죠. 창업자로도 굉장히 여전히 이 씬 자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저너리하시고 정말 맞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비저너리함을 공유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저희가 희망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예, 마지막 16번째 창업자는 누구인가요? 예, 바로 스타일 난다의 김소희 창업자입니다. 이분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이분이 1983년생이에요. 조만호 창업자. 예, 그리고 비슷합니다. 김슬아 창업자. 네, 맞습니다. 동갑이네요. 동갑이군요. 이분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인천의 한 2년제 대학교를 경영대를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일찍 창업하셨죠, 이분도? 맞습니다. 이분 대학단이 어제 대학이 2년제니까 졸업을 빨리 했을 테고 그래서 스타일난다 창업했던 게 22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의 활동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원래 직장 생활을 했어요. 비서로 일을 잠깐 하셨는데 회사 생활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다라는 걸 캐치하셨고요. 그걸 빠르게 아는 것도 굉장히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렇게 네, 해야지. 맞아요. 속전속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속옷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를 돕다가 이제 포토샵으로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옥션에 올렸는데 그걸로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렇게 장사로. 그래서 나 패션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패션몰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6년도에 스타일 난다를 런칭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스타일 난다의 재무와 배송을 총괄하면서 딸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초기에 이제
김 대표님의 일화를 들으면 아 이상적인 CAS란 이런 것일까라는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이제 직접 상담 전화를 다 받았대요. 그러면서 고객하고 언니 동생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제 한 남자분이 전화를 해서 아니 우리 와이프가 스타일도 안 돼서 옷이 너무 많이 사니까 5번 중에 2번은 자동 결제 취소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대요. 저 이걸 보고 너무 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들어줬대요. 그러면서 남자 고객 부탁을 들어주고 또 이제 나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77 사이즈를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서 팔아주고 이런 식의 되게 전설적인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2009년에 아시다시피 화장품 3 컨셉 아이즈를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되게 사업적인 결단 이런 게 아니라 고객들이 너무 원해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만들었대요. 근데 이러고 만들려고 하는데 화장품 제조사들이 다 거절을 했는데 정말 애걸복걸해가지고 한 립 5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게 5일 만에 1만 개가 다 팔려나가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3 컨셉 아이즈가 아니었다면 사실 스타일 난다가 로레알에 인수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고객의 니즈를 채우다 보니까 거부가 됐다. 이런 스토리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좀 근황은 어떤가요? 사실 난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로레알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 2년쯤 지나고 김소희 대표님 회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 쏟아부으면서 일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함이 쌓인 상태였고 휴직을 고대해 왔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떠났고 그 이후로 스타일 난다의 실적은 사실 막 상승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실적도 그냥 답보세고 그리고 로레알이 그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유상감자를 통해서 1,300억 원을 빼갔어요. 그리고 여러 비용 구조를 봤을 때 이 난다를 확장시키려는 모습 자체는 잘 안 보여요. 현황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알짜배기 회사니까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여전히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를 마지막으로 풀자면 제가 구글에서 스타일 난다 김소희까지 치면은 그 자동 검색어의 3번째로 김소희 사주가 떠요. 제가 사주를 궁금해한 게 아니라 진짜 스타일 난다 김소희 치면 사주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모로 범상치 않은 성공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막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뭐 그렇죠. 엘리트도 아니고 하지만 정말 고객한테 정말 헌신된 그런 걸로 굉장히 거부가 된 케이스라서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김소희 창업자의 사주가 워너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여기 성공 비결이 다 있는데. 네, 성공 비결은 사주가 아니라요. 성공 비결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 고객에게 잘하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정말 이분도 항상 용심도 저한테 말했던 게 김소희 창업자의 그런 사업자적인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세련되고 되게 뛰어나다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게 많은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똑똑한 분들이 그 창업을 하시죠. 근데 굉장히 자기 인사이트를 믿고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안 되죠.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될 때 그걸 이제 기회를 매번 포착을 해서 이렇게 그 성과를 늘리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 거고. 근데 정말 스타일 난다가 딱 그런 사례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정말 커머스의 미래는 이거다 이게 아니라 계속 물건을 팔다 보니까 고객들이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이런 쪽 그러면 그걸 맞춰서 가보니까 어느새 너무 큰 기업이 돼버린 뭐 이게 저는 정말 그 사주보다도 훨씬 더 진귀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1시간 넘게 지금 그 스타트업 창업자 16명에 대해서 네. 프로필을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뭐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가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정말 이 활동 자체가 엄청난 사회 공헌이고 가치 창출이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긍정적이고 정말 저희가 존경하는 뜻으로 멘트를 했는데 진심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창업자들이 계속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상 많은 분들을 다루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창업자 응원하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